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오늘부터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방역 당국은 황금 연휴에 따른 국내 확산세를 살펴본 뒤에 현재 최고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한 단계 낮추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세부 사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이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로 어제가. 역시나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날씨 덥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어려워에 답답해서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주에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갔잖아요. 때문에 제주에서는 한 2주 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잠복기를 좀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주도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전부터 또 제주도는 특별히 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특히 많은 그 관광객이 이 방문하면서 제주도 방역 당국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좀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겠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 2주 동안에 지역사회 내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생활 방역 활동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예, 제주도가 그렇고 대구시도 생활 방역으로 좀 전환하는 걸 미루는 모양새예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 했고 최근 감염원 미상의 환자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에서 가장 많은 그 확진자가 나왔던 예.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방역 당국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따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판단했을 때 아직은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건 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구처럼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물론 정부가 경제적 이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피로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편차들은 충분히 고려돼서 지역별 차이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31가지 그 업종별로 지켜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다 숙지를 하는 것도 좀 어렵다라는 한계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실제 이제 시행된 이후에는 좀 실효성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수정돼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가장 많은 우려를 표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프면 쉰다.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현실에서 이렇게 되기가 쉬울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아프다고 해서 안 나오면 회사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쵸. 본인의 직장이 또 예를 들면 비정규직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또는 관공서, 관공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문화들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학교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학교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아프면 학교 안 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중교통 이게 사용하는 분들 저도 아침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습니다만 대중교통 보면 그냥 너무 밀접하게 계세요. 그런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보면 거리를 어느 정도 뛰어야 된다. 두 팔 간격. 그리고 또 버스가 오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왔을 때 사람이 많으면 타지 않는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출근 시간 있고 이런데 이거 찾기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배차 간격을 좀 더 빠르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해야지 시민들한테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생활 속 방역 또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제 김 차관 말로는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해요. 그 아랫 단계가 경계인데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이 지역세 환자 발생 양상이 이제 계속해서 안정 국면으로 지금 이미 진입을 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총리께서 이제 그 본부장을 맡고 이제 하는 그런 심각 단계인데 예.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넘기셔도 될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정상적으로 다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점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한다면은 경계 단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적절한 방역 활동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 단계에서 그 경계 단계로 이제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크게 달라지는 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 지휘하던 게 이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지휘를 하는 그 체계 말고는 실제 방역 당국에서의 조치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방역 활동은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범정부적으로 총리가 책임을 지고 각 부처 장관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일과 떡을 도시락으로 이제 관계자들에게 보내면서 100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마웠다라는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100일간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요? 저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에 정말 밤잠도 못 자고서 엄청나게 뭐랄까요, 그 근로 노동이랄까요? 그분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서 얼마나 큰 프레셔가 있었겠습니까? 또 모든 질책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런 일들을 잘 해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10여 명 또는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것도 이런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뭐 질병관리본부 이런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대통령도 700인분의 이 도시락을 주면 과일하고 떡 이걸 준비해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든든하고 고맙다. 그건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좀 제가 볼 때 집에나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현장 그리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싸워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취하는 것은 뭐 저는 2배, 3배 더 해야 된다. 국민들도 아마 그런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도 좀 100일간의 그 성과를 좀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우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게 아마도 다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대학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 이렇게 복지부나 우리 정부가 국민들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았다. 또 의료진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다는 점. 예.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 그 100일간의 이 정부의 이런 방역 활동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등교 개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 고3부터 하고 이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순차 개학.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물론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입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수업은 듣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방역 당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고3부터 개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일주일 단계로 이제 계속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예. 뭐 고3을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입시와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방역 당국이 요구하는 요청 사항을 고3 학생 정도는 잘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사실 뭐 손 잘 씻어라, 아니면 다른 물건 만지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코나 입 만지면 안 된다 얘기하더라도 그걸 지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3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1차적으로 일단 고3부터 계약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당국이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모두 다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간다. 그런 전제를 달고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우리가 주의해서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방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미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도 다 순차적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는 대유행을 준비하면서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걸 좀 미루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등교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구는 교육청과 논의를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그 상황에 맞게 교육청에 자율권을 일정 부분 줬어요. 물론 고3은 제가 볼 때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계약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지역별로 교육청과 시 당국 그리고 교육부가 협의를 하면 일정 부분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대구시에서 밝혔기 때문에 교육부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대구시가 함께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검토하고 예. 지역별 편차를 두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년별 등교 계약 일정 관련된 CG가 있는데 그걸 좀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계약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발표 이전에는 19일이 좀 많이 유력하게 네. 거론이 돼 왔었습니다. 2주 정도, 그러니까 황금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주 정도 장복기를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의료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방역 당국에 실제 많이 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13일로 당겨졌습니다. 의학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결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동안에 이런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병 양상을 보더라도 또 실제로 학원가에서 환자가 발생했던 그런 사례, 그 이후에 통제된 그런 이 경험 등을 비춰봤을 때 예. 이제는 고3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학교에서의 수업과 동시에 학교 내에서의 방역 관리, 학생들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위생 교육의 중요성도 한편으로는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교 계약 앞두고 지침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모의 시험도 좀 해보면서 예. 뭐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되고 나면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트는데 환기는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실제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바꿔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예.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방역 당국이나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로 적응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저는 조금씩 바꿔갈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저는 물론 정 교수님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한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스크 착용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그래도 앉아서 듣는 상황이니까 마스크 착용이, 그것도 뭐 더우면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예. 선생님들 한 30분 정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속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뭐 다른 제가 방역 전문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마스크 착용 대신 좀 거리를 학생 앉은 자리와 선생님들 자리 2m 이상 띄우고 강의하는 장소와, 그리고 입 가리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점 가면 그런 걸로 대체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 어떤 가림막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이걸 좀 설치해서 비말이 튀는 걸 방지하는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을 약간 좀 완화해드리는, 선생님에 한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요즘은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KF94 정도를 쓰는 걸 고려했지만 요즘은 예. 이제 의료용 마스크를 써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불편함을 해소하게 한 방법들, 그리고 에어컨 가동과 환기는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물론
뭐 전열기 사용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환기나 에어컨을 가동시키더라도 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생기면 예. 그 부분은 또 그때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들 중에 하나가 아프면 등교하지 않는 그 부분이에요. 앞서서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아프면 3, 4일간 집에 머물기 이 부분이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만약 예를 들어 이제 시험을 보는 당일날 내가 증상이 있어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점수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에 좀 조정이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케이스들을 이미 예상하고서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증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픈데 시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오죠. 그걸 숨기고라도 나올 겁니다. 해열제 먹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가 지침을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지 않으면 실행되는데 상당히 부담도 있고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아프면 정말 등교하지 않고 그 등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해소해줘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부에서 좀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아직까지 그런 지침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발표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걸 좀 교육부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코로나19 어제 관련 통계가 나와서요.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2명이 확진이 됐고요. 0시 기준으로 1,80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2명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이 됐고 국내 확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는 0명이고요. 사망자는 1명 늘어서 총 255명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통계? 네, 뭐 현재 지속적으로 지역세세 환자 발생은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 효과는 아마도 그간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인해서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차단된 그런 효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관련해서 그 숫자를 점진적으로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1,000개를 지정해서 가을철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유행에 대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오늘 통계하고 좀 관련 지어서 좀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노멀, 새로운 이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종전에 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3단계죠. 3단계로 이제 전담병원 해제를 하고 일상적인 그런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로 변화를 하고 동시에 앞으로 또 2차, 3차 유행을 감안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보건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 의료 단체나 의료기관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아마도 다 초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네. 실제로 WHO에서도 이 효과를 인정한 바도 있는데 네. 우리 방역 당국은 초기 방역 대처에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역 당국이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지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우리 방역 당국이 언급한 것은 이제 예방적인 그런 치료 효과로서의 약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초기 방역 단계 거기에는 효과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방역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은 말 그대로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타미플루처럼 예방적인 치료 효과라든지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료하는 약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예.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 약을 우리가 뭐 타이레놀처럼 그렇게 상시 복용하는 약이다. 그거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약이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실제로 이 약이 생산되는 게 이제 뭐 무한정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지만이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또 증가했을 때 어떤 의료 자원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면들도 방역 당국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호흡기 증상에만 해당이 되는 거면 실제로 우리가 증상 중에 추가가 됐던 부분이 뭐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뭐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의 증상도 있었잖아요. 그럼 네. 그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효과가 없다라는 것보다도요. 예. 약을 써야 될 시점을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유럽연합이 주축이 돼서 예.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근데 트럼프하고 푸틴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게 좀 두 나라,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국 이기주의잖아요. 자기 예. 나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자기 나라만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2명 어제 확진자 나왔다잖아요. 그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외국에서 입국 한 분들이에요. 예.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라를 잘 지켜도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 때문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인데 트럼프나 푸틴처럼 이렇게 강대국이란 나라들이, 거대한 나라들이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이게 민간 차원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에 직접 나서서 본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백신이 개발되면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만들자. 공공재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프리카나 이런 저개발 국가나 돈이 없는 나라들은요, 구입도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제적 사회가 함께 공조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전염병인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EU나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함께 참여했습니다만 강경화 장관도 함께 회의에 들어갔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백신 개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는 점들을 인식하는 것이 코로나19 종식의 가장 중요한 인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본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 이런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실제 지금 일본의 진단 건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은 거고 현재 지금 보시기에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일본의 그 진단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발열 증상이 37.5도 이상이 4일간 지속됐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환자를 조기에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실제 지금 그 검사 수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상도 부족하고 또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물자 자체가 지금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검사 건수를 보게 되면은 인구 10만 명당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1,2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 130건, 19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환자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격리하는 그런 방역 관리, 적극적인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무증상 감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검사는 안 되고 있다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배워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현재 일본 방역 당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